오늘 3주차 디지털 콘텐츠 창업론에 대한 수업은 이제 지난주에 주로 이제 기록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식 창업가가 갖는 5가지 특성,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성공 요인 3가지,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창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거 다음으로 디지털 콘텐츠 창업을 위한 이제 기획 과정에 대해서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환기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지난해 그 지식 창업가 5가지 특성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어쨌든 내가 컨텐츠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전문가로서 배움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해요? 잘 소화시켜서 이제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이기 때문에 지식 부분에서는 그 분야, 해당 분야에서는 어떤 이제 레벨의 어느 단계의 어떤 수준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은 결국에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계속 쌓아나가는 거죠. 지식이라는 것은, 콘텐츠라는 것은 많이 보면 볼수록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축적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내가 지식을 전달하더라도 그 지식의 이제 수요자가 또 그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서 지식이 축적돼서 더 쌓아나가도록 하는 소통 공유의 어떤 프로세스나 플랫폼을 갖는 그런 여러분들 아이디어로 이제 이런 컨텐츠 창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디지털 또는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에 적극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모든 컨텐츠들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당장에는 우리가 이제 영상에 대해서, 디지털 영상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는 원소스 멀티 유즈이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의 모든 어떤 표현 기법이나 그다음에 서비스 전달 유통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 창업들은 대부분 1인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가 곧 기업이고, 또 내가 기업의 1인자고, 그리고 나의 사고의 어떤 틀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아는 거 이 정도면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올려야 되고 이런 컨텐츠를 왜 제공을 하는지, 어떤 철학적 또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고 능력, 그다음에 범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획을 이제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사고와 그런 가치관, 철학이 때에 따라서 처음에 잘 이렇게 수립해서 가더라도 중간중간에 진행하다 보면은 쫓기거나 또 퇴색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치관이나 정신, 그런 어떻게 보면 내가 혼자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우리가 기업의 사명, 비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퇴색되려고 할 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지탱해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1인 기업가 또 크리에이터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더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훈련시키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5가지 특성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갈고 닦고 발전하고, 갈고 닦고 발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데이터 경제 시대, 지식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배움 없이는 이제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왜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되지? 맞아요. 지금 배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퇴보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은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다고 하지만, 그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해요? 다시 가공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도 빠르고, 지금 이제 5년 단위 변화보다도 지금은 분기별 1년 단위 변화도 우리가 예측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배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그런 배움의 자리에서 저희가 배워 나갈 때 배움과 지식은 그 다음에 우리의 사고력을 키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획력과 창의력은 훈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움의 자세에서 시작된다. 기획력과 창의력도. 그래서 이런 기획력, 그 다음에 기획력이 차별성을 갖고, 그 다음에 많은 그 독자나 우리 정보나 컨텐츠를 원하는 분들한테 어떤 어필될 수 있는 나만의 매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창업 프로세스가 기획부터 제작, 유통, 그다음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각화 부분 전체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저희가 컨텐츠 그냥 막 올린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이라는 얘기에는 그 안에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 수익 다각화를 위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노력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서 올려만 놓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어떻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창업이라는 거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기록에서 올려만 놓고 그냥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뛰어들었다는 것은 이제는 사업가로서 돈을 벌어야 된다.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수익 모델을 만든다라는 것에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들 창업 프로세스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배웠던 것들 중에 환경 분석, 고객 분석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었고, 고객 분석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그 고객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감안한 나노 또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따라서 어떻게 제품 서비스 방향들, 그래서 우리가 4P 믹스, 7C 믹스 이런 얘기들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뭔가 창업을 한다 하면은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컨텐츠 그러면 유튜브 영상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원 오브 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 그 컨텐츠를 가지고 모든 미디어에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런 전략적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창업 프로세스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큰 시각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같이 더 추가할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컨텐츠 기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컨텐츠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3차 산업 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조를 만들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 제품을 사업하기 위한 기획, 사업 기획이나 마찬가지예요. 컨텐츠 자체가 어떤 금강석 안에 있는 원석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금으로 만든 제품을 이렇게 제품화 시켜서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릴 것인가, 그죠? 가격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죠. 비즈니스 모델이 뭐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가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사업 기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기획이라 해서 크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고 약간 좁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는 시각은 사업화 전략 측면에서 보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돈을 버는 구조까지 이제 보는 것들을 이제 콘텐츠 사업 기획 또는 창업 기획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작게 콘텐츠 기획은 뭐냐면 하나의 매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면 유튜브 또 이제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아닌 오프라인도 있죠. 오프라인에서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 건 굉장히 또 많죠. 연극도 될 수도 있고 또 책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안에 매체에서 책이 나올 때와 연극이나 또 그 뭐죠? 우리 뮤지컬 어떤 소설이 뮤지컬화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뮤지컬화 됐을 때도 그것도 콘텐츠 기획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에 투입되는 인력, 그다음에 그 투입된 인력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책을 만들어도 그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책으로 표현됐을 때는 그 안에 표현됐을 때 어떻게 사파를 넣을 것인지, 글의 구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다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 거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컨텐츠 기획이라는 것이 각 어떤 미디어별로 어떻게 구현돼서 표현돼서 보여지게 할 것인가도 컨텐츠 기획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좀 더 큰 매크로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
매체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수입을 다각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매크로한 입장에서 컨텐츠를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컨텐츠로 돈을 벌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 기법은 어떤 것들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크로한 컨텐츠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주제를 선정하고 나서 매체를 하나 설정했으면 매체에 따라서 이제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컨텐츠 계획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매크로한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자, 컨텐츠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 자, 이게 보면은 조금 그동안에 제가 이제 사업화 전략 또 사업화 기획 또 에서의 전달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자기 분석이라는 것을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업화 전략 또 마케팅 또 창업 프로세스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그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이 뭐냐면 패스트라고 해서 패스트 분석해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죠? 패스트 분석이 폴리티컬, 정치, 사회, 경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죠? 그래서 위험 요인, 기회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분석한다 그랬죠? 3C 분석이라고 해서 컴피턴시, 경쟁사 분석, 커스터머, 고객 분석, 그 다음에 컴퍼니, 우리 이제 회사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강점, 약점을 취해서 패스트 분석에서 기회와 위협 요인과 3C 분석을 통해서 강점과 약점을 해서 우리가 수학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기 분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나의 강점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 분석하고 달리 제일 먼저 나라는 것을 이렇게 어필하면서 강조해서 이것부터 이제 분석하는 절차의 첫 단추를 깨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곧 상품이기 때문인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던 경험, 그거 가지고 뭐예요? 제품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패스트 분석, 3C 분석에서는 자기 분석 없었어요. 우리 분석. 근데 그 안에 자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은 컴퍼니 분석이 있었죠. 3C. 근데 그 차원하고 지금 여기 자기 분석은 달라요. 그 아까 패스트 분석, 그다음에 그 3C 분석에서 이미 우리 회사에서 또 우리 그 회사에서 어떤 사업 분야가 정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웰빙을 하든 예를 들어서 뭐 또 서비스 차원에서 그 뭐 금융업을 하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품 서비스가 따로. 근데 여기에서는 먼저 나를 통해서 제품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컨텐츠가. 그래서 나에 대한 분석.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여러분들 좋아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이게 먼저 기재하도록 했는데 내가 제품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무슨 시대가 왔냐면 개인 브랜딩 시대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원우님 한 분하고도 얘기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거 자체를 어필하기보다는 그 분야에 내가 전문가라는 것을 어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의 몸값을 올리는 일들이 이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나의 몸값이 올려지는 일이 되면은 그것으로 인한 파생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강점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내가 제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100만 그 고객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그 이제 우리 딸들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추종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유튜버가 갑자기 이제 유튜버가 100만 명도 넘었는데 그 컨텐츠를 중지했어요. 왜냐하면 여자친구를 잘못 사귄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너무나 그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인데 그 여자친구 때문에도 이 사람이 모든 컨텐츠를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에서 내가 이제 이런 영상이든 그런 걸 통해서 어필이 된다면 컨텐츠가 어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영상으로 내가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굉장히 여러분들 하나하나 면모에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옷도 잘 입어야 되고요. 표정도 잘 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화면에서 보여지는 어떤 환경도 굉장히 신뢰성 있게 다가가야 되고요. 만약에 화면이 아니고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브이로그 아니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라든지 글이라든지 뭐든지 글의 표현이라든지 그게 곧 나를 나타내는 나의 수준을 나의 전문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맞추어진 대로 그것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되지 남이 보기 좋게 나를 감추고서 하기 시작하면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분석해서 그중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 분석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분석 안에는 자기 가치관 그런 또 남을 배려하는 그다음에 고객을 입장에서 공감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콘텐츠로 수익을 낼 것인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고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10단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 10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나름대로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단계 중에서 특히 그러한 10단계 통해서 사업을 성공하는 전략이죠. 수익을 이제 실전적으로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한 단번에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그리고 변화에 맞춰서 나도 계속 혁신을 해야 돼요. 아까 기업가 정신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혁신적인 나의 이제 변화와 통해서 지속 가능성 있게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단적으로 말해서 유튜버에서 뭐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뭐 구독자가 얼마가 되고 좋아요가 얼마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3년, 5년 끝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져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단추부터 이렇게 콘텐츠가 마르면 안 되거든요. 고갈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갈나지 않도록 하는 계속적으로 나한테 샘솟는 콘텐츠 방향이 무엇인가도 같이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석이죠.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제가 이제 메신저라는 책에서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성과 기반 메신저인가 연구 기반 메신저인가 롤 모델형 메신저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성과 기반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취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성수 원우님도 이제 이렇게 컨텐츠를 올려놓은 부분들 보면은 캠핑을 좋아했고 캠핑을 하면서 갖고 있던 경험치를 가지고 하는 거죠. 저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성취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도와주고 싶다. 그런 부분에 이제 어필을 해서 접근한다면 나는 성과 기반에서 콘텐츠 제공자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연구 기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흔히 이제 이렇게 있으면 많은 사람들 이거 도와주세요 오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그 분야에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논문을 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막 그러면은 제가 논문을 쓰는 부분과 논문 작성하는 부분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노하우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 저는 그쪽 파트의 연구 기반 매니저가 되는 거죠. 메신저가 되고요. 그다음에 롤 모델형 메신저라고 하면은 좋은 평판과 신뢰를 갖고 있다면 그죠? 그 사람들 그 자체로서 존경심을 받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인인데요. 보통 이제 크리스천들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좋은 그 돕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그 추앙을 받고 있는 분들이 어떤 말을 전하거나 그러면은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롤 모델형 메신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과 기반 메신저인지 연구 기반 메신저인지 롤 모델형 메신저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과 기반 메신저이면서 롤 모델형이 될 수도 있고 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수도 있고 또 연구 기반 메신저를 하다가 또 롤 모델형 메신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각각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법에 이제 성과 기반이라 해서 내가 경험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보는 거죠. 나의 전문성 있는 분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꿈을 이루는 법에 내가 돼서
5가지 정도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제 콘텐츠를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팁 협력 방법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자산 관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성공적인 창업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있는 것들이 뭐라고 뭐라고 적을 수 있다면 그것들을 경험적으로 갖고 있던 것들을 이제 콘텐츠화 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 브랜드 마케팅, 또 친밀한 인간관계, 영성에 대해서, 인테리어 패션 정리정돈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나는 성과 기반 메신저라는 거죠. 또 효율적인 삶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은 성과 기반 메신저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기반 메신지라는 것은 인제 그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 있고, 또 그걸 내가 잘할 수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제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사람들이 숙달되도록 돕고 싶다.' 이런 분야가 있다면은 그 분야에서는 연구 기반 메신저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 저한테 어떤 분이 오셔서 이 옷을 재생해서 새롭게 리폼해 갖고 만드는 법을 막 물어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한테? 아니죠. 저한테는 안 오죠. 그럼 그 분야에서는 저는 인제 연구 기반의 메신저는 아니지만, 어떤 제가 아는 분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옷을 재생시켜 갖고 너무 멋진 옷으로 또 만들어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가져가면 내 옷이 정말 더 새롭게 탄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또 그쪽 분야에 또 어떻게 보면 성과 기반이긴 하지만, 그분은 계속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또 계속 노력하고 연구해서 알려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하면은 그거를 가르쳐 줘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 기반 메신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도 좀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성과 기반 메신저가 대부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겠다 하는 분들은 연구 기반 메신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또 각 한 분 한 분에서 어떤 영역에서 존경심 을 다 이렇게 갖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인제 누구라 말씀 못 하지만 여러 역경을 딛고 인제 끝까지 어떤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또 활동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롤 모델형 메신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그러한 이제 내가 어떤 그 분야에서 인제 '접근할 것이다.'라고 인제 여러분이 나름대로 섰으면,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인제 그 분야에 대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팔로우 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주제를 항상 더 깊게 연구하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분야에서 더 많은 결과를 성취하려고 하고, 또 내가 도와준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유튜브 콘텐츠 중에 보면은 이제 재미나게 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먼저 딱 그 유튜브 콘텐츠가 너무 그 본인의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이렇게 나오는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정도 조회수는 올라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성장 단계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인제 콘텐츠라는 것이 우리 자체가 콘텐츠죠. 우리 모두 인생 드라마 갖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드라마의 주인공이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은 그 타인의 드라마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사실은 진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공감과 그 정의와 사랑과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재미라는 것, 쾌락적 그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인간됨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감성적인 부분에서 그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그런 최고의 가치 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하면, 똑같은 거라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재고, 그 옷에 대한 재고에 관련돼서 어떻게 판매를 할까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런 가치적인 어떤 그 철학적인 측면을 갖고 접근하는 거하고, 그냥 재고떨이 하기 위해서 빨리 돈을 만들자, 수익을 창출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하고요, 나중에 크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이러한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제 콘텐츠를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구축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10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주제 선정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목표 고객 선정, 그다음에 목표 고객의 문제를 찾기, 그 안에서 나만의 스토리와 나만의 해결법을 찾기, 그다음에 그것을 컨텐츠화해서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의 전략을 세우고, 그것이 이제 컨텐츠 서비스 전략은 막 사업화 전략이랑 똑같아요. 그 사업화해서 그 아이템을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런 콘텐츠들이 이제 마케팅 전략이 일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안에 가격 전략에서 이제 물가 전략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물가 전략이 하나의 큰 이제 따로 나오는 거죠. 마케팅 전략에서 물가 전략에서 무료 콘텐츠를 활용하는 법. 그다음에 이제는 그 혼자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콘텐츠들은 다 시너지를 내는 협력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차별화 경쟁 및 서비스 전략도 원래 콘텐츠 서비스 전략에서 나오지만 이거 조금 더 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9번 단계까지 오기까지가 9단계, 10단계까지 오는 부분이 가장 이제 열매를 맺고 꽃을 피는 단계인데, 이거 섣불리 막 일로 먼저 와요, 사람들이. 근데 탄탄하게 되지 않으면 이 안에서 진행하다가 그냥 1년, 2년 지나다가 사그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여러분의 단계별로 잘 이제 숙지하면서 준비해 가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기재하고 기획서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1단계 주제 선정인데요. 이제 한 가지 주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주제에 관심 있는 경험지, 또 좋아하는 파트,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두세 가지 제안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 복합적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확장 전략에서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몰입을 하고 그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핵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죠. 코어라는 것. 그래서 몰입해서 그 이제 단단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주제에서 시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올려드린 김성수 원우님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이제 차량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유튜브 영상도 찍고 했지만, 이제 다시 이제 캠핑과 관련된 소품으로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가지로 집중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확장되어서 내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해요? 접목시켜서 채널에 이제 콘텐츠의 부문을 넓혀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를 처음에 여러분이 잘 잡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중에서도 열중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인데 재밌어야 돼요. 그렇죠? 재미없으면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재밌는 콘텐츠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막 찍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그 교환을 만들고 하면 몰입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떠한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들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남한테 가르쳐 주려고 할 때 굉장히 희열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뭐냐면 희열을 느끼지 못하면 금방 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퀄리티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정정근근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한 가지 주제가 내가 정말 재밌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계속 이제 발전해서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나 이런 것들을 한 가지 주제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6가지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한 가지 주제에서 열중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분들 아까 100개 영상을 올린다면 100개 블로그에 글을 쓴다면 여러분들 어떤 100개를 미리 한번 다 적어봐야 되는 거예요. 목차를.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100개, 그 다음에 또 100개를 또 올린다. 왜냐면 5년 동안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끊임없이 지속해서 그 분야에서 내가 새로운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고갈되면은 어떤 차별화도 없고 남한테서 베껴 놓은 게 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여러분이 이게 시작한다 그러면 5 년간 열중할 수 있는 주제는 결국 여러분들의 배움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배워서 여러분들이 창출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런 열중할 수 있는 주제들을 찾는다. 이제 여러분들이 인제 이런 콘텐츠 창업을 하게 시작하는 거에는 인젠 우리가 모두가 작가가 되는 거거든요.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인제 들어와야 돼요. 이제 어설프게 하려면은 사실은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나만의 주제 찾기, 한 가지 주제 찾기에서 인제 이런 6 가지 질문이죠. '내가 항상 공부하고 흥미를 느끼는 주제는 무엇인가?' 또 '내가 살면서 즐겨 하는 일은 무엇인가?' 또 '내가 항상 더 배우고 싶어 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영감이나 교훈을 줄 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무엇인가?' 또 남한테 그 자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남한테 도와주면서 또 희열을 느끼고 또 그런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내가 선택할 최초의 주제이자 그걸 통해서 자꾸 사업 확장을 주고 싶어 하는 코어 주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 여러분들의 콘텐츠에서 내가 이쪽에서 이제 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거를 어필해서 알려야 돼.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장기라는 게 5년 정도죠. 장기적인 어떤 인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주제를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쪼끔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각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전문가로 어필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의 전문가로서 어필될 수 있다라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뭐죠?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연구하는데 지치면 안 되죠.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 못 이기는 게 뭐냐면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분들은 밤새도 지치지 않고 간다라는 거죠. 그 분야를 찾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했던 주제 중에서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걸 더 어필하고 싶어 하면은 다시 수정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제를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으시면 좋겠고요. 그런 주제가 먼저 선정이 되는 것이 더 인제 1 단계를 뒀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고객을 먼저 고객 분석을 해 놓고 "그런 주제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제 일반적인 사업화 전략에서 고객 분석을 하고 고객의 페인 포인트, 고객의 니즈와 원치를 찾아 가지고 거기에 문제 솔루션을 해결하는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돼." 이렇게 인제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뭐죠? 내가 인제 솔루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아무리 원해도 내가 그것이 즐겁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거꾸로 이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을 먼저 찾아내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누군가 찾는 것이 이제 콘텐츠 창업 또는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쪼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근데 거의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도 분명히 고객이 필요하는 고객군이 있을 것이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고객들이 인제 어떤 페인 포인트로 내 것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같이 염두하는 것이죠. 그래서 1 단계, 2 단계는 거의 같이 쪼끔 가져가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 단계, 2 단계 따로 띄어졌지만 1-2 단계를 거의 같이 묶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고객을 선택하는데 우리 그 신승희 원우님은 그 인제 정리하는 거, 김성수 원우님은 인제 캠핑과 하여튼 물품과 관련된 거, 또 지금 제가 여기 얘기 안 했지만은 우리 그 유승숙 우리 그 원우 회장님은 인제 그 시니어 측면에서 이제 치매 예방 관련 콘텐츠 또 여기에 윤명숙 원우님도 그러한 이제 죽음을 이렇게 웰당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올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콘텐츠 전문가라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누가 정말 나의 타겟팅인가. 그 고객 어떤 고객이 내 거를 인제 원하는가. 그럼 나는 그들한테 정말 진정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파악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의 주제에 가장 흥미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요구하는 바, 그들의 페인 포인트, 니즈, 원츠 다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과의 소통 문제도 같이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이들하고 같이 프로토콜 맞춘다. 대화죠. 그러니까 단어를 쓰는 것, 그다음에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매체라든지, 그다음에 메시지가 전달되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이 고객 친화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유튜브라도요. 고객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제 유튜브 보면은 역동적인 유튜브가 있고 앉아서 하는 유튜브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고 혼자 사는 게 있고 여러 사람하고 나눠서 하는 것도 있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컨텐츠 기획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고객에 따라서 영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구성 작가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또 다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다음에 배경을 무엇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기승전결 이야기는 어떻게 스토리라인을 잡을 것인가. 바로 이 사람들 우리 고객 이제 이걸 원하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이거 다시 콘텐츠 제작 기획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 단계 중요하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전체 이제 비즈니스 모델 구축한 다음에 이 단계에서 이분들이 정해지고 나면 콘텐츠 제작 기획을 통해서 이제 또 콘텐츠를 어떻게 이제 보여지게 할 것인가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나의 메시지가 필요한 고객을 찾는 부분에서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을 찾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나의 연구 주제를 통해서 가장 혜택을 받을 고객은 누구인가?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나 혼자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어디 가서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고객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주제를 그냥 마구 만들어서 뿌려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나의 컨텐츠를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것 같아 하면 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컨텐츠가 정말 필요로 한지,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제공하는 컨텐츠가 정말 재미있는지, 그다음에 컨텐츠는 제공하는 방식이 정말 그 구성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연구 주제를 배우기 위해서 이분들이 정말 기꺼이 돈을 지불할 고객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인테리어 플랫폼을 이제 하는 분이 계셔요. 그 지금 이제 사업화 전략 그 세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한테도 다녀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닭 같은 경우, 집닭 플랫폼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인테리어를 우리가 의뢰를 하려면 그 견적서를 여러 군데 내기도 어렵잖아요. 뭐 두세 군데 해놨다가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다 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고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이제 이런 견적서 내가 원하는 쪽에 이제 파트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플랫폼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구축해서 있는데 그것을 좀 차별화 요소로 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디자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거와 그런 집단 플랫폼과 달리 다른 고객군을 조금 이제 잡아가는데 그 안에서도 그런 고객들이 이런 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정말 돈을 낼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제가 염두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돈을 낼 수 있는 기꺼이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낼 수 있는 파트는 누구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플랫폼을 이제 구축할 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도 배우셔서 배운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당장 수요자한테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차 수익 구조라고 말씀드려서 그래서 다른 데서 돈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무료로 이제 이렇게 고객을 이제 이렇게 모아 놓으면 다른 파트에서 공급자가 돈을 낼 수 있는 파트너들을 누구로 잡을 것인가가 그 플랫폼의 그 성격을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지불할 고객이 누구인가 파악을 하고 그들을 끌어들인다면 콘텐츠의 방향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꺼이 돈을 지불할 고객이 누군가를 염두해야죠.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여러분들이 막 뿌려요, 콘텐츠.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잡히면 그물에 걸리면 걸리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면서 이제 필요한 고객을 찾는 거죠. 나의 연구지에 관련해서 배움이 더 필요한 고객은 누구일까? 그럼 이 사람들 기꺼이 돈을 지불하겠죠. 나의 연구지에 관련해서 배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조직에 있는가? 이건 뭐죠? 그 있는 조직에서도 또 하나의 지불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내가 컨택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나한테 돈을 지불할 사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집안 정리에 관한 그런 콘텐츠, 아까 신승희 원우님 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콘텐츠를 보면서 어 이분한테 의뢰를 하고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 될까? 어떤 분들이 될까?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이 할까? 그런 분들은 어 그거에 대한 페르소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페르소나라는 건 뭐냐면 집안 정리를 의뢰를 할 사람들의 직업, 나이, 그다음에 어떤 생활 패턴,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가족 구조, 뭐 이런, 그다음 직업,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집안 정리의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컨택 포인트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전략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3 단계는 이제 그런 목표 고객, 지불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고객을 이제 파악해내는 거죠. 근데 인제 파악해낸 부분에서 인제 여러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인제 직접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설문을 뭐 만나서 인터뷰할 수도 있고, 설문할 수도 있고, 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인제 우리가 목표 고객을 분석하기 위해서 요 두 가지 인제 부분을 함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용자의 경험.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어떤 연령대고, 어떤 수익 구조를 갖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가족 구조는 어떻고,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한테 지불할 의사가 있는 고객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분들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그 페인 포인트를 느끼고 있는 고객군을 발굴해 내는 것. 그 발굴해 내는 것에 가장 쉬운 여러 가지 인제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에 페르소나 기법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래 그런 거를 이제 사용자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자 경험, 그죠?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삶의 가치, 삶의 과정에서 느끼는 태도, 지식, 인식, 감정, 반응, 이런 행동, 선호, 이런 총체적 경험들을 우리가 파악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 분석을 위해서 사용자가 전체 생활 속에서 내 분야에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근데 불편한 것 있는데도 불편한지도 모르면서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어떤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실은 기능적으로 우수하다. 그래서 이 정서적 경험, 그러니까 공감하는 마음으로 사용자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이제 내용,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콘텐츠 그냥 이렇게 해서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 분석은 인지적, 감성적, 행위적 특성,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인구 통계학적 특성, 그리고 그런 콘텐츠를 제공했을 때 얼마나 만족할 것인지, 이런 사용자 경험, 지금 드린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석 기법은 이런 설문지, 인터뷰, 에스노그래피 조사, 페르소나 모형 등인데,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사용자 경험, 그다음 사용자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이러한 주로 4 가지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막 전문적으로 한다면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컨텐츠 이렇게 제공하면서 "이거 구독해 줘. 이거 뭐 좋아요 눌러 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땠어? 이 컨텐츠에 대해서 댓글 달아 줘." 그럼 다 좋은 말만 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좀 개선하고 싶은데 뭘 더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걸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평가받는 거 두려워하니까 그런 질문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성수 원우님은 아 인제 이런 거 올려 놓고 평가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좋은 거죠.
그죠? 근데 그 때에 따라서는 이제 동료들한테 평가받는 것도 있지만 진짜 고객한테 평가받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인제 만들어 놓고 평가받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만들기 전에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 사용자 경험 그런 그다음 고객들의 특징들에 따라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건지 이런 것들 설문조사 하는 거죠. 이거 구글 설문지, 네이버 폼으로 지금 설문조사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5 분이면 다 만들죠, 그 설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즘에 카톡으로 다들 이제 소통하니까 구글 설문지를 한 5 문항 정도 해 가지고 올려놓고 "이런 거 경험했을 때 정말 해결받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약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한 10 명이면 20 명이든 답 받고 좀 이따 또 10 명, 20명 답 받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이렇게 해 나갈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이미 제공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보는 구독자들한테도 한 5 가지, 6 가지 질문을 또 보낼 수 있죠, 얼마든지 쉽게. 으 왜냐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그런 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에 답해 주면 커피 쿠폰 하나씩 보내주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면 좋은 대답들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객 분석 꼭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또 인터뷰죠. 그래서 인터뷰는 뭐죠? 사용자들하고 인제 1대1 만들 수 하고 그다음에 인제 심층 인터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느 때 이런 불편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인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다음에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하고 할 때는 이제 심층 인터뷰고 5 명에서 한 7명 사이에 하면은 인제 집단 그룹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고객의 니즈를 분석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인터뷰 진행 프로세스는 그냥 요런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그냥 인터뷰할 때도 그냥 하는 거 이제 질문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 질문지 안에는 여러분들 꼭 알아가야 되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 아니요 식의 답변을 유도하는 폐쇄성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why 하고 how라는 것을 많이 질문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쓰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로 오픈 개방형 질문을 많이 해야 그분들의 인제 생각들을 인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인터뷰도 통해서 하는 거죠. 인제 이게 1대1 심층 인터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용자 욕구, 행동, 태도 여러분들이 저하고 그때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소비자 행동 음 공부를 하면 이런 부분에서 쪼끔 더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정말 많은 시사점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내가 질문으로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소비자들이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답을 해 주면요. 기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인사이트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그래서 심층 인터뷰도 좋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 이야기 나누면서요. 방금 얘기했죠. 성, 연령, 직업, 라이프 스타일 등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 10명 정도 이내. 10 명도 좀 많아요. 저는 5 명에서 7 명, 7 명도 좀 많아요. 5 명에서 6명 정도 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질문지를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 여러분들이 인제 그 콘텐츠의 방향성 또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되고 콘텐츠가 주제에 대한 요구도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막 콘텐츠 올리기보다는 한번 시범 삼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지 않는 주제 그다음에 내가 생각지 않는 페인 포인트들을 막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좋은 것들은 뭐냐면 아는 분들한테 공모 같은 것, 아이디어 공모 같은 거 낼 수 있죠. 근데 그것 자체가 또 콘텐츠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 콘텐츠를 만들어 갈 때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그 인제 모니터링 프로슈머 집단하고 같이 해 나가는 이걸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앞단의 제작 단계, 프리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자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것조차도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한번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에스노그래피라는 것은 이제 민족, 인류학적인 연구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문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화를 조성시키고 어떤 삶의 인제 삶의 어떤 생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가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이 인류학적 연구 방법인데, 그것들이 이제 이 시장조사 방법론에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하는 거죠.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신념, 가치관, 선호 이런 것들을 깊게 관찰한 질적 분석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노그래피 조사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설문조사나 인터뷰에서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실질적인 깊은 감정과 그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우리들이 모르는 그 자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을 끄집어내기도 싫어하고 또 끄집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하는 걸 보면서 이제 관찰자가 보면서 끄집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질문했을 때 정직하게 질문하는 경우가 또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설문지 돌렸을 때 대략 이렇게 또 체크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본질적인 어떤 포인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에스노그래피 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자, 페르소나 이거 정말 재미있죠. 이것은 가상의 인물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콘텐츠를 제시해서 이제 제공을 할 때 그 콘텐츠를 쓸 만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그래서 주인공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하루의 일상생활 동안에 전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몇 시에 일어나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씻고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떤 누구하고 통화하고 교통표는 어떻게 하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동료들하고 주로 가는 취미 활동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가상의 인물을 세워 놓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보면 하다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이러한 생활 경험이 있구나.' 그죠? 인제 UX죠. 생활 경험이 있고 그 안에 어떤 태도, 신념들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파악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사용자 유형을 대표로 할 수 있는 창조된 가상 인물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제 일일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파악해 내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걸 가상의 인물을 일단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왜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공급자로서 고객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놓고 보는 것도 내가 객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관련된 팀이 이런 페르소나를 만들어 놓고 나면 좀 더 객관적으로 빨리 고객의 신념과 태도와 생활 습관들을 파악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사용자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든다면 인제 각각 콘텐츠를 지금 이제 어떤 주제 분야를 정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요구할 거예요. 그 콘텐츠를 쓸 인물을 설정해서 연령, 직업, 그다음에 어떤 뭐 교육 수준, 그다음 취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의 하루의 일과를 써 보세요. 이렇게 제가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페르소나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페르소나 작성할 때 여기 보면은 사용자 이름, 또 사진, 얼굴도 그려 놓을 수가 있겠죠. 옷도 어떻게 입는지, 나이, 직업, 거주지 등 인구 통계학적 기본 신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거죠. 이력서에 쓰는 것처럼. 그리고 그 토대로 이 사람이 어떤 매체를 쓰는지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콘텐츠가 제공되는 거 매체니까. 그래서 어떤 매체를, 이 사람은 신문을 좀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TV를 본다든지 이런 매체, 그다음에 또 아니면 스마트폰만 본다든지 그런 거죠. 그다음에 취미, 성격,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그런 것들 쓰고요. 그다음에 이용 동기 작성, 그러니까 이걸 쓰게 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 동기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공한 콘텐츠지만 페르소나에서 가상으로 만든 인물이 내 콘텐츠를 왜 썼는지를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공급자이지만 소비자가 되어서 써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인제 사용자의 태도를 반영하는 말, 사용자는 어떤 말을 한다라든지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써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 보면 빨리 우리 고객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인제 파악해 낼 수 있다라는 거죠. 페르소나 모형 굉장히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고객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더 재미나게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페르소나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 같이 접목시키면 고객의 인제 구체적인 페인 포인트도 파악해내고 페인 포인트가 파악이 되면 지불할 수 있는 고객이 누군가도 파악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나의 그 콘텐츠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고객을 파악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페르소나 모형의 작성이에요. 자, 장민이 뭐 32세가 다 여성, 그다음에 백화점 판매직,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일 챙겨고 선물하고 그런 거 너무 어렵다고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걸 이제 백화점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런 거 쓰는 거죠. 만약에 체력적으로 힘들다, 뭐 다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 쓰는 거죠. 여러분들의 주제와 관련된 걸 쓰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인제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부분, 그러니까 이 인제 그 콘텐츠 부분은 아마 인제 개별 사람들 관리해서 선물을 주고 이러한 인제 어떻게 인제 따뜻한 말 한마디 해 주는 여러 콘텐츠 그런 걸 해 주는 그런 그 서비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제 써 주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자 니즈, 다른 사람들은 친정 식구들을 어떻게 챙길지 궁금하다. 일이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너무 오래 투자하지 않게 기념일에 맞는 상품 추천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골, 뭐 이제 이 니즈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나는 이런 상품을 선물했어. 이럴 때 너무 좋았어. 이런 공유할 수 있는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이런 문구를 썼구나. 이런 것들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해주면 좋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파악해 내는 거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선물했는지 궁금해요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공유 기능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들이면 좋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기, 그러니까 이제 이 콘텐츠를 쓰는 동기, 그리고 그 콘텐츠를 썼을 때 상황적인 시나리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쓰는 매체, 이용 행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적어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페르소나로 이렇게 작업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죠. 걸리는데 하루 정도 내가 이제 빙의가 되는 거죠. 빙의가 돼서 써보는 그런 페르소나 모형의 작성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의 니즈와 지불할 수 있는 고객을 파악해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단계, 2단계 끝났어요. 자,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3개를 분석하라 그러는 과제를 받고 저는 유튜브를 그렇게 막 많이 보진 않는데 제가 보는 유튜브의 대부분이 사실은 골프에 관한 방송이에요. 제가 골프를 참 좋아해서 그중에 3가지 채널을 가지고 어 소개를 해 보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 골프 빅리그라는 채널인데요. 어 이게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골프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게 뭐 스크린 골프의 보급도 있고, 그리고 골프는 상대적으로 4 명이 최대 4 명이 하는 스포츠고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거리 두기에도 굉장히 상관없이 좀 골프를 칠 수도 있고 해서, 근데 그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그 주요 연령대가 거의 30 대에서 50대 사이의 남성이 절대 다수거든요. 근데 이 스타 골프 빅리그가 제시한 내용이 뭐냐면, 왜 그 30 대에서 50 대의 남성들이 예전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슈퍼맨과 배트맨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이런 유치한 질문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40 대의 남자이지만 저희가 그때랑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질문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 골프 애호가들 사이에서 연예인들 중에 누가 골프 되게 잘 치다던데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자주 듣거든요. 이 채널이 그래서 그 연예인들 중에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치냐?"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채널이, 그런 단순한 호기심을 이렇게 채널로 옮긴 건데, 음. 이게 보다 보면 그냥 일반인 아마추어가 만든 유튜브가 아니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보면 대량의 자본이 투입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뭐 골프계 되게 잘 친다고 소문이 나는 뭐 임창정, 뭐 변기수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 갖고 1회 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골프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구독자가 12만 명이에요. 이게 뭐 다른 뭐 이렇게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진짜로 입소문으로만. 그래서 12만 명이라는 구독자가 굉장히 단기간에, 이게 작년 가을에 여름에 했던 올해 여름에 했던 대회라서 굉장히 빠른 기간에 네, 많은 구독자가 생겼고 바로 이 시즌 2가 지금 6개월 전부터 네, 일주일 전부터 시즌 2가 업로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채널을 보면서 생각한 게 첫 번째가 장점이 그런 시청자들 골프 애호가들의 단순한 궁금증을 창업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그런 마케팅 요소가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모든 촬영과 편집의 퀄리티가 높아서 실제 꼭 골프 중계를 보는 것 같이 찍었거든요. 그게 장점이었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대량의 자본이 투입되다 보니까 중간에 보다 보면 편집을 좀 늘리기 위한 그런 요소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네, 좀 지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단점 두 번째는 벤치마킹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채널은. 왜냐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시작이 된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 첫 번째 유튜브는 스타 골프 빅릭이고요. 두 번째는 직딩 골프라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6년 정도 이거 그냥 완전히 아마추어, 어, 직딩이 왜 초딩, 중딩 그 직딩이거든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한 30대 중후반 정도로 돼 보이는 그냥 골프 애호가가 자기가 연습했던 것들을 처음에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인기를 얻어서 뭐 이것도 역시 뭐 광고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지만 구독자가 6만 명이면, 그러니까 아마추어로서 6만 명이면 적지 않은 구독자거든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입소문을 타고 구독자가 늘다가 이제 제가 후반에 단점을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요즘은 좀 주춤하기는 해요. 그래서 또 이게 화면을 보시면 잘 보이시나? 이게 이 골퍼가 자기가 어떤 유명한 레슨 하는 장소에 가서 레슨을 받는 그거를 찍어서 편집을 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레슨이 굉장히 고가의 레슨이에요. 한 달에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제가 알아봤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 보여서. 근데 고가의 레슨을 대리 만족을 좀 하게 되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골프에 관한 레슨 강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보면서 느낀 장점은 뭐냐면 레슨 프로들이 하는 골프 레슨은 자기들이 원래 잘 치는 사람들의 그런 몸에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라 아마추어들이 어떤 것들이 불편한지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골프를 잘 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추어로서 그 레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풀어내거든요. 어느 부분에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내는 부분이 굉장히 좀 진짜 내가 레슨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고, 그리고 편집의 포인트들이 아재 개그라고 하죠. 이 사람이 아재라서 그런 아재 개그들이 적당히 섞여 있는 네,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청자들이 이렇게 보기에도 이렇게 되게 친근한 실력의 골퍼가 점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수익금을 이제 기부하게 되는 그런 특집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 채널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구성들을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점은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최신인데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7개월 이게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는 모여있는 콘텐츠들을 봤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는 너무 안 올라오니까 잠깐 잊게 되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단점이 6만은 훨씬 드러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좀 길어지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프로들이 하는 레슨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제일 특징 있게 본 게 지금 여기 들고 있는 테니스 라켓 같은 게 보이시나요? 이게 이 프로가 직접 개발을 한 건데 본인이 직접 이런 연습 도구들을 개발을 하면서 이런 레슨으로 인한 레슨을 찍어 올리면 자기 오프라인에 레슨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 장비도 또 만들어서 홍보도 되고 이런 또 두 가지 효과들을 같이 또 가져가고 있는 이 마케팅 포인트도 되게 좋았고 굉장히 차분하게
강의를 잘 즐겨보는 것이라서 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수가 엄청 많네요, 네, 이분이. 여기는 요즘에 제일 핫한 프로예요. 음, 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말씀으로 해주셨지만 굉장히 네, 감사합니다. 이제 꼼꼼하게 많이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임기덕 원우님이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것들 쭉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지금 공유가 됐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 분석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단순한 호기심에서도 마케팅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내용에 충실한 콘텐츠는 다른 마케팅 요소, 아까처럼 라켓 그래서 개발했지만 그걸 또 다른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 방금 골프 2개 프로그램 조금 골프 채널 좀 전문적으로 특히 앞에 부분 전문적이긴 하지만 이제 유튜브 조회수로 광고 수익 이런 걸 얻지만 이제 그런 하나의 수익 창출도 있지만 그 컨텐츠로 다른 마케팅 요소에서 또 창출하는 부분들 제가 그것을 많이 찾아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방금 라켓은 그런 경우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뭐냐면 이왕 하는 콘텐츠라면 구독수나 조회수에서의 또 관련된 유튜브 광고 수익만 기대하지 마시고 제2, 제3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셨으면 해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발견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취미 관련 콘텐츠는 친근한 대상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하게 올라가야 되는 뭐 4개월, 6개월, 7개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근데 그분 처음에는 안 그렇겠죠. 근데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샘물에서 샘솟듯이 나오는 콘텐츠 공급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그렇죠. 이게 5번 너무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지금 이 5가지 느낀 점이 포인트가 아주 수업 내용에서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을 분석하면서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늘 발표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빼서 제가 더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수업 내용 연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는 아까 이제 고객의 니즈, 페인 포인트, 그다음에 고객의 나의 컨텐츠를 필요로 하고 또 지불할 능력이 있는 고객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객 파악 공식이 있어요. 고객 욕구를 파악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욕구를 알아야 문제 해결을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파악 방법은 고객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고객이 알고자 하는 거, 고객이 검색하는 단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어떤 걸 주로 많이 검색하세요? 하루 중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고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조직의 유형은 무엇인가? 고객이 하기 싫어하는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상 중에서 매일 하는 일 중에서 정말 싫어하는 일이 뭔지 그죠? 그 다음에 고객이 비싸더라도 종족 구입하는 거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런 질문들 이런 3번째 질문들을 통해서 지불할 수 있는 고객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고객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전략은 이제 이런 거 들으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종종 빠뜨리는 단계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고객을 행복하게 해줄 노하우에 포함될 정보는 무엇일까? 이 욕구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불할 능력이 아니라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대한 것도 파악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나의 콘텐츠 스토리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그래 나는 당신의 문제를 했는데 나는 이런 거 했어 이러기보다도 나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을 해결할 때 이렇게 했다라는 또 공감을 가지고 공감을 바탕으로 전달하는 것이 신뢰를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고객이 더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싶어 한대요.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제공하면 심리적으로 이 사람 이 사람 누구지? 그가 겪은 경험? 이거 공감할 만한가?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구나. 이거, 좀 마음이 쓰이네? 이렇게.
그런 어떤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공이 되면 굉장히 더 락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지금 이렇게 적용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충성도를 가지고 우리 컨텐츠를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때 내가 겪었던 문제 중 고객이 공감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지금 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이제 앞에 분석된 고객들 있잖아요. 그 고객의 특징, 페르소나를 통해서 그 고객에 대해서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고객이 내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같이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내가 극복했던 문제 중 고객이 공감하거나 용기를 얻을 만한 것은 무엇일까? 내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주요 교훈은, 그다음에 내가 성취한 것 중 신뢰를 높이는 그러한 컨텐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고객에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은 무엇일까? 이거 가지고 내 컨텐츠를 어떻게 해요? 이제 주제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죠. 고객 페르소나랑 같이 합쳐가지고 되는 거죠. 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컨텐츠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고객들이 사용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 때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내가 어쨌든 콘텐츠를 제공하니까 고객들이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방법들이 읽기, 듣기, 보기, 직접 경험, 익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콘텐츠, 아까 프로그램을 그냥 영상으로만 보기 정도로만 해주는 건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읽기 방식, 듣기 방식, 보기, 직접 경험, 익히기를 전체적으로 해준다면, 내가 하나의 컨텐츠,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 유즈 했잖아요. 그러면은 읽기라는 거는 책으로도 낼 수 있고, 워크북, 기사, 뉴스레터, 블로그, 글 이런 것들. 블로그는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고객하고 소통하기 위한 뉴스레터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다음 듣기, 오디오, 컨퍼런스 콜 이런 것들이고요. 보기 방식, 영상이겠죠. 웹세미나.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간간히 이제 웹세미나 이벤트들, 그런 것들 고객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것들 만들 수가 있겠죠. 직접 경험은 세미나, 워크샵, 탐방, 박람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익히기는 것은 소수의 한정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어떤 마스터 코스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고객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그분이 현장에서 완전히 솔루션을 받아갈 수 있도록 코칭을 해준다든지 상담을 해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일로 올수록 더 수익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유튜버가 되든 뭐 하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뭐 광고 수익도 얻는 것도 이제 하나의 수익 다각화 중에 원오브댐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문가로서 여기까지 와서 더욱더 강의도 하고 세미나에 주도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참여도 하고, 그런 사실은 유튜브에서 얻는 수익 만이 아닌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파트에서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다 수익이 창출되지만 5번으로 갈수록 더 뭐죠? 여기는 코칭, 교육, 상담 이런 쪽이죠. 이쪽으로 갈수록 더 많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고객들이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어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러한 정보를 얻는 통로죠. 매체죠. 매체를 통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이 컨텐츠를 전달할 것인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합한 매체, 그리고 그 매체에 따른 프로그램, 컨텐츠 채우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예를 들어서 방금 골프 얘기했지만, 골프에서 초보자가 이제 이렇게 아까 영상으로 자기가 익혀나가는 거, 그분의 전략은 참 좋았죠. 자기가 익혀나가는데 진짜 아주 그 비싼 프로로부터 받는 레슨을 이렇게 해서 발전해가는 그런 것도, 그게 차별화 요소인 거거든요. 내가 그냥 골프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은 아깝지 않은 게,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광고 수익을 내고 하니까 오히려 정말 아이디어를 잘 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뭐 어떤 거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그런 경험지를 통한 이제 뭐 짤막짤막한 글들이라든지, 또 이제 자기가 프로가
프로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 경험지를 얘기해주고 같이 투어를 같이 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매체나 프로그램, 컨텐츠 채우기가 각각 매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는 똑같죠. 골프에 대한 점진적 그 성장 과정이겠죠. 근데 그것들이 이런 5가지 측면에서 달리 이제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달리 표현됐을 때 여러분들이 더 수익을 다각화시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상품화 전에 고려 요소가 고객이 나에게서 정보를 얻을 때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읽기, 듣기, 보기, 경험하기, 익히기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걸 다 하면 좋은데 처음부터 하기는 어렵거든요. 처음부터 5개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고객이 가장 선호한 방식부터 시작해서 5가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요. 메시지를 전달할 때 내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 그죠? 내가 이 5가지 다 하기가, 왜냐면 여러분들의 팔방미인이어 가지고 다 하면 좋겠지만 또 비용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먼저 접근해서 선호하는 매체 방식, 그런 것들도 파악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내가 처음으로 만들 상품 혹은 프로그램은 어딜까?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직접 세미나, 책 이런 거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거쳐갈 단계는 무엇일까?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고객들이 이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다음에 이 단계를 거치는 동안, 이 5단계를 거치는 동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는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가 잠식을 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여기에서 하나의 매체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막 떴어요. 그럼 책이라는 것을 완전히 잠식해서 오히려 재고로 남는다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 출시하는 시점들을 굉장히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의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개요는 무엇일까? 그래서 컨텐츠 상품화 전에 이런 5개의 정보를 입수하는 단계를 같이 보면서 어떤 식의 매체를 먼저 우선할 것인가를 이제 선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선정해서 컨텐츠를 채웠어요. 근데 컨텐츠를 채워서 유튜브가 되든 아까처럼 뭐 책을 먼저 만들든 뭐 이제 팟캐스트로 하든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건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웹사이트가 뭐 필요했어? 유튜브에서 그냥 이렇게. 근데 왜냐면 유튜브 영상으로만 여러분들 로만 수익을 창출해낼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유튜브에서 그 컨텐츠로 뭐 광고 수익을 낸다고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꿈꿔야 될 것은 1인 브랜딩이죠. 1인 브랜딩. 여러분 자체가 상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체가 상품이라는 것은 유튜브든 어디든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컨텐츠를 제공했지만 그걸 모으는 사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체를 소개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웹사이트에서 이제 모으는 작업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블로그에서 해서 어떻고 여러분들 자체를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각각 갖고 있는 그 컨텐츠를 제공했던 또 백그라운드 컨텐츠를 또 무료로도 제공해 주고요. 그래서 그 컨텐츠 중에서도 또 각각 매체에서 담지 못했던 컨텐츠는 여기서 정리해 주는 거죠. 개요 같은 것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뭐가 되냐면은 이제 고객들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흩어져 있는 매체에 있는 고객 데이터들 이제 여기서 뭔가 더욱더 나은 정보를 얻도록 해주는 여기가 그 교두부가 되면서 이 안에서 이제 고객들이 그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보들을 반드시 내거나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에서 좋은 웹진이라든지 아까 뉴스레터든지 그런 것들 가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아까 그런 유튜브나 이런 매체에서 들어왔다 일로 다 웹사이트로 들어와서 제2, 제3의 아주 간단한 컨텐츠를 또 무료로 받기를 원하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고객 데이터를 얻는 거죠. 이 고객 데이터를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왜 고객 데이터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아까 조회수 20만, 30만인데 그 20만, 30만이 사실은 내 웹사이트에 20만, 30만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제2, 제3, 제4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더 폭발적으로 이런 고객들의 니즈를 관리해 나가면서 구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제2, 제3의 이제 그 서비스나 콘텐츠의 판매 촉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의 담화 요소가 뭐냐면 웹사이트는 먼저 가치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가 이런 콘텐츠 각각의 그 여러 매체에 뒀던 그 콘텐츠를 모아서 또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아까 그뭐 뉴스레터를 이곳에 와서 신청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나의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로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 여기다 또 다른 매체에서 다 하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 또 무료로 또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거에서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웹사이트에 더 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서 영상이지만 문서를 다운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뭔가 질의응답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웹사이트에 와서 하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 데이터를 입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고객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들 다 마찬가지겠죠. 가치 정보들이죠. 그리고 사이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알리고 판매하고 싶은 상품과 프로그램 무엇일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 웹사이트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웹사이트는 뭐냐면 내가 여러 SNS를 통해서 각 매체에 흩어져 있는 고객들을 일로 나의 고객을 모아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이렇게 쭉 나의 컨텐츠 통해서 막 그 이제 사용자들이 와서 로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 누구 좋은 거죠?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유튜브를 더 성장시키는 것이고 페이스북을 성장시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들이 그 고객들이 또 나에게 와서 내 고객으로 DB가 구축되도록 하고 그 DB 구축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뭐예요? CRM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웹사이트 구축까지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래야 이것이 콘텐츠 창업이라는 거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야지만. 네, 그다음 7단계는 이제 그런 이제 여러분들 콘텐츠도 구축하고 웹사이트도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홍보하고 나야 되는데 홍보하고 캠페인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홍보라는 것은 막 알리는 거라면은 캠페인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그 신뢰를 형성을 해서 그들이 구매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무료 정보가 이제 유용하고 실천 가능해야지만 캠페인을 성공시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와서 보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어디 가서 이제 사이트 가서 보니까 그냥 왔는데 이거는 내가 좀 구매해서 봐야 되겠네 하고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사이트는 캠페인에 성공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끼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 미끼가 고객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때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주로 이제 그 디자인 템플릿 같은 것들 좋은 것들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한두 개 샀다가 이거 여기 사이트가 좋다 그러면 아예 그냥 한꺼번에 돈을 내고 제가 무한정 다운받거나 막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료화 전에 고려 요소는 유료 콘텐츠를 팔기 전에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무엇인가, 그리고 고객에게 처음으로 마케팅하고 싶은 상품,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것 처음에 좋은 것을 무료로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유사 상품들과 차별화된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연동돼서 좋은 걸 했는데 거기에서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연이어서 콘텐츠가 됐을 때 더 깊이 들어가는 콘텐츠를 구매할 때는 이제 가격을 내야 되는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불 가격에 대해서도 고객이 생각하는 수준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걸 보고 더욱더 내가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더 깊게 들어가는 콘텐츠를 파악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컨설팅 콘텐츠도 그렇겠죠. 굉장히 문서 같은 거, 포맷이나 이런 것을 이제 좋은 포맷 그런 것을 막 제공해줘요. 제공해주는데 하나 더 가서 그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맷만 있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맷에서 이제 맛보기로 몇 가지는 컨설팅을 해주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정말 중요한 단계에서는 돈을 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이트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무료 콘텐츠 활용은 뭐냐면 유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 그 유인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열렸을 때 계속 올리면 유튜브에서는 그것이 이제 자료가 많다고 인식해서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트래픽이 상위에 뜨는 거죠. 계속. 상위에 뜨면 또 어떻게 해요? 검색에서 상위에 뜨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료 콘텐츠를 많이 올리는 부분들에서 아까 유료화 가는 부분에서도 믿기도 되지만, 또 검색이나 포탈, 그런 SNS 이런 부분에서도 또 이제 트래픽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무료 콘텐츠에 대해서 일정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마구 이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료 콘텐츠를 어떻게 매출을 올리는가. 네, 사용자 접점 역할로 신뢰를 구축해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 지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콘텐츠가 훌륭할수록 검색 엔진은 우리 콘텐츠를 더 잘 찾아주죠. 트래픽, 홍보 효과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블로그, 동영상, 그 다음에 이런 그 좋은 콘텐츠를 무조건 다 무료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 몇 개를 이제 계획적으로 무료로 올릴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에 만약에 10개 글을 올린다면 그 주제는 무엇일지, 또 동영상 10개를 올린다면 그 주제는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면서 이제 콘텐츠를 이제 그 앞단에 그죠? 앞단에 참 매력적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앞단에 매력적인 콘텐츠는 뭘까? 10개 정도를 이렇게 파악해 놓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검색 결과 노출을 높이기 위해 글과 동영상에 강조하고 싶은 핵심어는 무엇일까? 그것들이 썸네일에 들어가는 거겠죠. 자, 온라인상의 무료 콘텐츠를 접한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기를 원하는가, 이 목표를 가지고 이제 콘텐츠 주제도 정하고 핵심어도 정하고 그래야 되는 거겠습니다. 자, 9단계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마케팅 파트너죠. 혼자서 다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홍보 파트너를 찾아서 같이 고객들을 모아서 같이 협력해서 이제 높여 나가는 거죠. 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치를 먼저 제공하면 파트너도 또 나를 홍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혼자서 아니라 나와 그 파트너가 될 사람들이 어떤 고객군이 있고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같이 공동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뭔가 이벤트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해서 더 컨텐츠, 내 컨텐츠 같이 썼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객들도 더 좋아요. 왜냐면 어쨌든 더 양질의 컨텐츠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홍보 파트너를 찾아서 함께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파트너를 찾는 방법들이 이제 이런 컨퍼런스, 강연, 세미나 통해서 명함도 제시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또 내 컨텐츠가 뭔지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요. 홍보 전에 파트너, 그러니까 아까처럼 8단계까지 내 거가 충분히 전문적으로 구축되지 않으면서 막 파트너를 찾으면 처음엔 좋은 듯 하지만 내게 딸려요. 그럼 잠식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파트너들 하고의 전략적 제휴도 염두를 하지만 내 것이 충분히 됐을 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단계 차별함, 탁월함 서비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별화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제가 그 여러분들 우리 단톡에 올려드렸던 고재원 우리 원우님이 올렸던 거 있었잖아요. 그 여성분이 만든 그 컨텐츠 꼭 한번 보시고요. 그분은 어떻게 그 온라인상에서 이커머스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브리핑을 해야 될지 정말 좋은 면, 이래서는 안 되는 면을 아주 재미있게 짧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것 자체의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다. 그 유튜브 굉장히 좋은 유튜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점수를 주고요. 근데 나만 차별화돼서는 안 되고요. 고객한테는 탁월함을 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전문성을 이제 쓰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고객한테도 암암리의 높은 목표를 제시를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 여러분들의 석사에서 이런 정도의 어떤 마케터로서의 수준을 염두하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절 따라오면 현장에서 이런 훌륭한 뭐 컨설턴트로 일하기를 바라면서 할 것이다. 저도 목표를 또 설정해 주죠. 그리고 이제 그 연구자로서는 어떤 능력이 있길 바라면서 저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갈 수 있다고 말하듯이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면 어떤 목표 수준의 역량을 가지셨습니다 하는 것처럼 고객한테도 그런 탁월함을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걸 요구해서 고객들이 알면서 성취 욕구를 깨닫게 되면 완전히 로gin이 됩니다. 그래서 애착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하고 연민의 서비스 정신을 일관되게 가져와야 된다. 아까 제가 1단계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0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거 하는 모든 활동이 고객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잊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자신 자체가 곧 기업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이제 서비스한다 했을 때 굉장히 자부심도 가지고 그 자부심 가진 만큼 또 노력도 하시게 되는 거겠죠. 아까 제가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메신저들과 차별된 점, 그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탁월함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뭔가 기여하기 위한 거겠죠. 그리고 내가 일을 왜 하는가 이런 것들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차별화 요소를 또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10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잘 그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그런 컨텐츠 가지고 다각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 컨텐츠를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과제를 좀 내주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하지 마시고요. 추석 연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셨다가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여러분들 고객은 어떤 특성을 가졌을까 하고 페르소나 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완벽하긴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의 고객, 내 콘텐츠를 쓸 고객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가상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적는 것. 그리고 내가 그 고객을 대상으로 블로그에 10개 글을 올린다면 어떤 주제일까? 동영상을 만들면 어떤 주제일까를 이렇게 그 제목만 이렇게 쓰는 걸로 해서 2주 뒤에 이렇게 제출하는 걸로 하고 이거 자세한 것은 제가 또 단톡에 이렇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컨텐츠 기획 또는 어떻게 보면 컨텐츠 비즈니스 모델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요. 거의 책 반 권의 내용을 지금 거의 1시간 분량으로 엄청 빨리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도 책 한 권의 내용을 제가 다 요약해서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체하지 않을까 지금 살짝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첫 시간에 책 이만큼 거의 20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책에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붓겠습니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체도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소화제 또 드시고 근데 이제 이러한 컨텐츠에 관련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추석 때도 많이 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